반갑습니다. 자, 상황 판단 심화 강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신림동에서 18년 동안 살아왔었던 박아오령 강사라고 하죠. 이 첫 번째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마스터 퀴즈 특강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벤트를 날리고 나서 동영상을 리뷰를 해보다가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오늘은 18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 심화 강의 예고가 된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이제 총 10회 과정으로 앞에 1, 2회를 이론 강의로 그 다음 후반부 8회를 하프 모의고사 강의로 진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공개 강의로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이론 강의는 그대로 이제 2회차 때 진행을 하고 마지막 17일 날 하루를 더 추가를 하여서 하프 모의고사를 총 9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한 번 더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총 11회차 강의를 이제 앞으로 딱 2주 동안 좀 빡빡하게 진행을 할 것인데 일단 오늘과 내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난이도가 높은 도표 계산형 문제와 그 다음 법학 적성 시험 추리 논증에서 뽑아온 추론형 문제. 그러니까 유형 자체, 그러니까 상황 판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스타일과 완전히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추론의 사고에 좀 익숙해지시려면 피셋에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만으로는 좀 이제 풀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론형 사고를 좀 더 이제 기르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리 논증에 등장했었던 추론형 문제들을 한 20문제 정도 이제 뽑아서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들 알다시피 하프 모의고사 9시까지 오셔서 지금 현재 공지상으로는 40분이라고 이제 시험 시간이 이제 공지가 나가 있는데요. 자료 해석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20문항을 40분 동안 지금 단계에서 이제 푸시는 것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45분으로 한번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간 같은 걸 고려해서 20분으로 타이트하게, 40분으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은 조금 훈련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45분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그때 이제 당일날 오셔서 시험 보실 때 칠판에 이제 공지가 되어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도표 계산 유형의 세부 패턴들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이미 기본 강의 때 이 도표 계산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심화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 때 다루지 않았었던 도표 계산형 문제들을 어떤 형태로 그때 다뤘었던 문제들은 일단 제가 교재상으로는 공식의 적용 계산, 그 다음에 확률, 평균, 통계, 그리고 언어적 정보의 수리와 이런 형태로 크게 분류를 하였었는데 이번 심화 강의 때는 심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실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제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 그 실제 풀이의 과정에 따른 그 세부 패턴을 일단 여기에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오늘, 내일 다룰 문제 유형상에 있어서의 네 가지 분류이고 이것 말고도 기본 강의 때 다뤘었던 확률, 통계, 평균과 같은 그런 형태의 유형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난이도가 좀 높게 설정되는 문제 유형 중에서는 오늘 다룰 문제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크게 봤을 때 결과값 산출, 항목 간 수치 비교에 있어서 순위 설정과 조건부 추론형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초반부에서 요 맨 마지막 단순 비교형 문제랑 그다음 리트 추리 논증 문제를 다루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 판단.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황 판단이야말로 이 피셋 과목에 있어서 가장 어떤 과목입니까? 계륵 같은 과목이죠? 네, 계륵 같은 과목이죠. 제가 지난달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대1 무료 클리닉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이 상황 판단을 가장 뒤로 밀어놓고 제 공부를 안 하셔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견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일단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자료 해석부터 먼저 보시죠. 그 다음 자료 해석 하시면서 언어 논리에서 이제 논리학 공부 좀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상황 판단 알아서 잘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두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한 11월, 12월 돼서 상황 판단 한번 건드려볼까? 행시사랑 같은 데 이제 들어가도 상황 판단은 뭘 공부합니까?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 강의 정도는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계륵이인 상황 판단을 어떻게 계륵이 아니라 노른자로 만들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황 판단은 사실 뭔가 대중을 잡기가 어려운 과목이긴 하죠. 그런데 지난 마스터 퀴즈 특강 때도 그랬고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추구하고 다른 강사분들도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형을 나누어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가 쭉 흐름을 따라서 풀어져 나가야 되는가. 그 패턴을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서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사전적으로 미리 몸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 예측을 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두는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인 이 상황 판단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도표 계산형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세부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던 것입니다. 자, 공식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과정 자체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인가는 대충 다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굳이 이것까지는 안 다뤄도 되는 것들, 각 유형에 있어서 이미 퀴즈 특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를 나누어야 되는 패턴과 나누지 않고 들어가도 되는 패턴, 분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도 그와 같은 이 유형들에서도 그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계시면 문제풀이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저번 퀴즈 특강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부에서는 퀴즈 유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 자료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 어떤 형태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표 계산 유형의 세부 분류, 외형적 형태, 패턴에 따른 접근 흐름,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은 결과값 산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값 산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가? 비중에 있어서는 요 비율 분배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단순 계산형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비율 분배형 문제는 어떤 것인가? 최근에 기출에서는 다시 등장하진 않았었는데요. 2008년, 2011년 정도에 이 민법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서 법규형 문제로 등장한 바가 있었던 문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에다가 추가를 하자면 여성 추천과 관련된 정당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이것도 이와 같은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일단 제시문에는 인물 정보, 이 인물 정보라는 것은 인물이 아니라 다른 팀이나 국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 정보, 각 인물과 관련된 수치 정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율적으로 등배수 형태로 수치 정보들이 설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등배수 형태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보게 될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러한 정보들이 일단 제시가 되고요. 두 번째, 각 인물에게 분배될 총액을 구하는 공식이 제시된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각 인물이 지급받을 혹은 지불해야 할 금액의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X, Y, Z, 갑, 의, 병 세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 인물들이 각각 얼마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가 비율 관계로서 산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2대 2대 1, 3대 3대 2 이런 형태의 비율 관계의 설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여서 뭘 해야 되는가? 2번에서 구했었던 일정한 총액을 요 비율 관계에 따라서 인물별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배분. 그 배분값을 인물별로 구하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두 명의 인물의 합산값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민법적 상황, 그러니까 법규형 그런 제시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가? 비율 분배형 계산 문제를 특히 다루실 때는 조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끊어읽는 그러한 독해 능력이 갖춰져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형 문제를 많이 다루셨을 경우에 요 끊어읽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한 문장 안에서 그 구분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뒤에서 보게 될 2008년도 문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단순 계산형인데요. 이 단순 계산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다 봤었던 비율 분배형 문제랑은 어떤 것이 다른가? 일반적으로는 최종 결과값이 하나로 딱 하나의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이 목표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대상이 되는 수치가 제시가 되고
해당 수치의 계산에 필요한 공식이 역시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그런 정도의 공식은 아니죠. 그냥 복잡하게 등장할 경우에는 곱셈 정도가 포함되는 공식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나눗셈. 그와 같은 공식이 제시된 상태에서 공식을 적용하여 최종 결과값 산출하거나 아니면 중간 결과값을 도출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도 이제 오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검찰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몇 명을 선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결과값을 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녀석 문제에 있어서 요 공식의 대부분은 곱셈 혹은 나눗셈, 그러니까 비율적인 부분, 퍼센티지 형태의 계산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사칙 연산 정도의 수준에서의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문제는 어떤 것을 처음에 첫 스타트 지점 모집단으로 삼아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비율적인 부분을 뽑아 나갈 것인가, 그 구분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뼈대만 말씀드려 가지고는 감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미 기본 강의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많이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요 녀석들이 이제 첫 번째, 일정한 결과값을 산출해내야 되는 그런 형태, 목적성 자체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을 다루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계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들이죠. 특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감각이 확실하게 갖춰져 계셔야 되고요. 뭐 게르기다 보니까 자료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이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이 상황 판단에서 도표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법규형 문제, 언어형 문제, 아니면 퀴즈형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감각이 비교죠. 비교이다 보니까 도표 계산형 문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교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하는가? 인물, 국가, 기업, 팀 등등등 어떤 항목들 간에 일정한 이제 수치가 부여가 되는데,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항목 간의 비교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표 계산형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구분이 그렇게 엄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순위 설정과 조건부 추론이라는 이 2가지 패턴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죠. 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문두에서부터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1등인 것은, 두 번째인 팀은, 혹은 가장 최하인 국가는 등등의 형태로 문도에서부터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문도에서는 그냥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아니면 아래쪽 보기 부분에서 어떤 비교 기준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높다, 이런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단순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골격이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가? 첫 번째, 4개에서 5개의 대상들과 관련된 여러 수치 정보가 표가 대부분이죠. 혹은 줄글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 정보로 제시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표의 세부 항목별 점수화 및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표의 항목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항목별 점수값을 합산하여서 최종 합산값을 대조비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주요 비교 대상자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와 같은 비교가 모든 비교 대상들이 다 정직하게 계산이 되어서 그 수치를 산출해야지만 되는가? 당연히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 때도 강조를 해드렸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일정한 그 학교 이름이 뭐였죠? B과였나요? A 학교였나?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한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2012년도에 등장한 바가 있었죠. 그 문제도 이와 같은 일정한 초기 조건을 충족해야 비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2015년에 있었던 문제죠. 이거 다 기본 강의 때 다뤘었던 문제입니다. 2015년 인책형 31번으로 나왔었던 거, 귀농인과 관련된 주택지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지원되는 그 대상 가구들을 선정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 가구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순위 매기기는 최근 들어서는 요 요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졌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을 하여서 이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A부터 E까지 5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 1개나 2개 정도를 일단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문제. 나머지 부분의 작업은 이제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해줘야 되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1~2개를 제외하는 형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항목 간 수치 비교, 순위 설정을 1차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항목 간 수치 비교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최종적인 결과값으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를 처음부터 다 매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다뤘었던 우리 퀴즈 특강 때도 게임형 문제 중에서 게임 리그형 문제 중에서 리그전이 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리그전 역시 주로 4개 팀이나 5개 팀이 서로 경합을 벌이게 되죠. 그와 같은 경합을 벌일 때 있어서 최종 결과물이 다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듯이 이 항목 간 수치 비교의 조건본 추론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점수의 그 단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고 2단계까지는 점수가 다 매겨져 있는데 마지막 3단계의 점수는 보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추가를 해주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 어떤 판단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A가 되었을 때와 B가 되었을 때 각각 1순위, 2순위인 사람 혹은 팀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조건부 추론형 항목 간 수치 비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정보라는 것은 보통 보기에 나오게 되죠. 그와 같은 정보에 따른 항목 간 부분적 비교나 변화 양상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의 문제입니다. 이 녀석도 최근 들어서 그 비중이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보면 그 구도 자체가 뭐 복잡하거나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제 각각의 문제 딱 보셨을 때 문두나 보기의 형태를 보고 감각 자체가 어떤 형태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던 것입니다. 자, 조건부 추론과 관련되어서 이제 요 세 번째까지 한번 읽어보죠. 4~5개의 대상들과 관련된 여러 수치 정보가 제시되는 것은 순위 설정 패턴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세 번째, 도표의 세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변화나 수치, 점수화 방식의 변화 등에 따른 조건부 결과.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결과는 이제는 익숙하시죠. 보기에 주어진 그 조건적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 이것이 목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퀴즈 유형의 게임 리그 문제에서 팀별 최종 점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제시해서 상황별 결과를 추론하도록 하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 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지점 당연히 이제 큰 유형으로 보면 퀴즈일 겁니다. 퀴즈, 그 다음 법률형 문제들이죠. 근데 이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 혹은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상황 판단만의 고유한 특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료 해석까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언어 이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상황 판단이 갖는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 프로세스,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본다면 조건을 항상 많이 준다는 거죠. 그 조건이 제시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황 판단에서는 그와 같은 그 형태보다는 추가 조건을 계속해서 던져줌으로써 그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아까와는 다른 변화된 그런 양상을 띠게 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하게끔 요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상황 판단 문제들의 어떤 내적인 메커니즘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결코 뭐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다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그러한 지점이 언어 논리와는 좀 다른 것이 바로 이 조건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조건이 앞뒤로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 간 수치 비교, 단순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PCI, 보리치 계수라는 게 등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실 건데요. 그 문제, 보리치 계수라는 게 딱
눈에 띄었을 때 일단 겁부터 먹기가 쉬운데요. 실제로